자, 11월 들어서 미국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는가 했더니 M7만 가던 미국장이 좀 확산이 되나 했더니 다시 12월 되면서 원래 가던 게 다시 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약간 소프트웨어 위주로 가더니 또 하드웨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그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실적이 좋았기보다는 뭐 전망을 좀 좋게 제시한 이후로 사실상 소위 말한 날아갔다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엔비디아의 출발일지, 그러면 이제 그 브로드컴의 최근 주가 행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소장님한테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변화의 방향의 네. 시작이다. 그러니까 변화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내내 뜨거웠던 것이 이제 엔비디아죠. 그랬죠. 말 그대로 이제 GPU. 우리가 네. 어떤 미국 시장을 미장을 선도한 것이 이른바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연말 다가와서 새로운 이름이 이제 등장한 것이 브로드컴이에요. 네. 그런데 두 개의 반도체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브로드컴이 이유 있는 부상인가, 네. 이유 없는 부상인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로는 저는 맞춤형, 그 ASIC라고 그렇습니다. 그 기술이- ASIC이라고 하는 예. 것인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 좀 시장에서 추종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단 애플이나 뭐 틱톡이 됐든 이 회사들이 일단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네. 시장 지배력이 있는 거죠. 맞춤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가성비 부분을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경쟁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얼마만큼 충분히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공급될 수 있냐도 중요하겠지만 적정 가격이라는 것도 또 그렇죠.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맞춤형과 가성비 이런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에는 저는 트럼프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브로드컴이 최근 몇 년 새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앵커께서도 돈쌤도 아실 거예요. 지난 해에 사실 우리 공정위는 이 브로드컴의 과징금을 때렸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 단신 뉴스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건 어떤 기업과 관련돼 있냐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져보면은 시장에서 지위가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의 브로드컴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 있나 보다 이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브로드컴 성격의 기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미국적 성격 또 굉장히 좀 강한 압박, 마초형 기업 운영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이걸 바이든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뒷받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 특수주죠. 이게 될 가능성까지 연기해 본다면 물론 뭐 완전히 이제 브로드컴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보다는 이른바 앞으로의 어떤 시대의 방향을 조금 암시해 주는 것 아닌가. 브로드컴 이른바 맞춤형 반도체 쪽의 방향. 그렇지 않습니까? 가성비도 있고 전력도 AI 엔비디아 GPU가 많이 전력비도 좋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종합해 본다면 그런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 생기는 조짐, 시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가가 그냥 이유 없이 뛴 건 아니다. 아니다. 네,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한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좀 다르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있는데 이 브로드컴 주가가 오른 것 자체가 브로드컴이 향후 이제 엔비디아를 제치고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을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엔비디아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은 추구하는 시장이 다르다. 상품군이 틀리다. 네. 그래서 저는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 주가가 안 오른다고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반대로 브로드컴이 오른다고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것을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벤트가 대기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그동안 AI 반도체로 사실 저희가 분류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다시 시스템 반도체란 말이에요. 네. 통신이나 네트워킹 반도체 제조를 주로 했는데
이번에 실적을 딱 열어보니까 한 140억 달러가 나왔어요. 분기 실적이. 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보니까 AI 부스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와 비슷한 AI 부스터를 냈고 그 이유를 보니까 2025년도 5월 달에 VMware라는 클라우딩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회사의 서비스 센터,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 브로드컴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XPU죠. 제리코 3 AR은 패브릭 칩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스터 중에 하나죠. 이것을 갖다가 많이 납품하면서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내용 나온 게 보니까 CEO가 메타, 알파벳, 바이트댄스와 AI 부스터 개발 중이다. 그래서 2027년까지 100만 개 생산하여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TSMC 요즘 애리조나에 지금 새로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양산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맡겨 갖고 3나노 제품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오픈 AI하고 애플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은 그동안 그러면은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로 분류가 됐었던 브로드컴이 어느 순간에 AI 반도체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회사를 재평가돼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이제 재평가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국내 뉴스는 대항마 막 이런 단어가 막 되게 폭주가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외국 뉴스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많냐면은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독점을 한단 말이에요. AI 반도체 그렇죠.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뿐만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보안 장비까지 다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은 그래서 올해 6월달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메타, 인텔이 한 8곳이 AI 가속기 글로벌 표준을 위한 울트라 가속기 링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독점을 견제하고 나머지 이제 8개 회사들이 표준을 만들어 갖고 이 독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엔비디아 제품을 받고 싶어도 다 못 받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자기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데서 AI 수요를 공급하는 데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 중에서 나온 것 중에서 보면은 결국은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설계 쪽 이런 쪽 부분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단 그게 이제 GPU 스타일이 아니라 XPU 스타일이라는 거죠. 약간 제품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틀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GPU 시장 따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들어오는 NPU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XPU 시장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도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이 사실 호환이 돼 갖고 향후에 IT 랠리를 이끌어가는 것, 특히 AI 인프라를 더 확대시키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이다. 그러나 두 개를 대항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약간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가가 하나는 조금 빠지고 하나 좀 오르다 보니까 뭐 제2의 엔비디아다, 뭐 대항마다 이런 좀 자극적인 기사가 좀 국내 언론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대항마기보다는 이제 보안제에 가깝다. 상호 보안제죠, 네, 엔비디아의 칩을 다 살 수 없는 쪽에서는 이제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사실 빅테크들도 너무 엔비디아의 그 목을 매면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브로드컴의 ASIC 기술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브로드컴을 활용해서 스스로 가속 칩이나 이런 거를 설계하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오고 있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적극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대표님 말씀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뭔가 단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브로드컴이 이제 다른 기업과의 차이는 뭐냐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이제 유사한 기업들이 있죠. 물론 뭐 엔비디아도 조금씩 이제 차이가 이제 나긴 합니다만 뭐 퀄컴도 있었고 하지만 브로드컴이 급성장을 한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저는 네트워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미국적 기업으로서의 가지는 시장 주도. 이미 이제 이쪽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시장 장악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이제 이른바 미래 시장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말씀드린 네트워크예요. 구글도 지금 AI 전용 칩, 탄스 처리 장치 TPU에서 협력해서 설계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메타의 경우에도 자체 AI 칩 MTIA도 브로드컴에서 설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틱톡의 경우에도 바이트댄스에서 협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협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균열이 있기 시작하면은 이른바 이게 법적 문제까지도 파장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브로드컴이 갑질을 하면서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지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 JP 모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현재 200억, 300억 달러의 규모인 ASIC A식 시장이 연간 20% 이상 성장할 거다. 이게 굉장히 성장 폭이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시장 지배 점유율이 A식 시장에서 맞춤형 만두 시장에서 55에서 60%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가만히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갈 거냐. 우리 한때는 이 사례를 짧게나마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MP3 플레이에서는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전에 레인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네, 맞습니다. 시장을 압도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아이팟이 나오면서 애플에서 버튼이 왜 필요해? 이렇게 많은 기능이 필요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CPU에서 GPU로 갔던 이유, 분명히 더 강한 성능을 필요로 했지만 네.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은 네. 이렇게까지 강한 걸 우리가 필요했던가? 좀 적정한 정도의 수준의 가성비가 있는 네. 이른바 맞춤형 이쪽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분명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의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미래 시장을 본다면은 이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따져 본다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율도 좀 낮출 수 있고 네. 또 말 그대로 우리가 또 굳이 따져서 젠슨왕의 엔비디아를 뭐 대만 회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트럼프의 이 성향상 저는 더 미국적 기업, 더 미국 자본 네. 바로 이런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브로드컴의 미래 가치까지 이번에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1조 달러의 시총을 만든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 엔비디아 다음이에요, 그죠? 그렇죠. 1조 달러를 네, 만들어냈고 그렇게 만들고 또 주문형 반도체에서는 뭐 많게는 80%까지 보고 있는데 그게 20%씩 매년 성장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그 사실 엔비디아를 선택을 해야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지금 사실 좀 고민이지 않습니까? 예, 고민이면 지금은 엔비디아가 너무 기대감이 높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약간 옆으로 가는 동안에 브로드컴이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지 아니면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막 횃불을 든 건지 그게 조금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마지막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 입장에서는 둘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한번 소장님하고 대표님 각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네트워킹이 되게 잘 돼 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이제 보고 싶은데 이게 아마 투자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갑자기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여태까지 이제 엔비디아 중심의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이제 사실 빅테크한테 가장 유리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져야 이제 저희가 LM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 네. 챗GPT를 돌릴 수 있다든가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건 근데 사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니까 다 지금 챗GPT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몰 랭귀지 모델 쪽이죠. AI 비서라든지 이런 식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요. 그런 상태의 부분에 또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봤을 때는 굳이 엔비디아를 갖다 꽂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XP라든지 NPU를 갖다 꽂아도 돼요. 물론 가성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GPU는 엔비디아 호퍼라든지 블랙엘은 그냥 스포츠카라 보시면 돼요. 멋있고 한 방에 엄청 빠른 속도를 내고 진짜 뭐 좋아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유지비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고 그다음에 NP라든지 XPU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집에서 세컨드카 정도 유용성은 되게 많아요. 대신에 값은 엄청 싸요. 그다음에 유지비도 별로 안 들어요. 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후자에 대한 시장은 여태까지 별 얘기가 없다가 지금 세컨카에 대한 지금 시장이 갑자기 막 AI 인프라 쪽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 NPU라든지 XPU 시장이 지금 막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측면에서 브로드컴이 나왔는데 네. 사실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것을 이미 인텔이 시작을 했어요. 네. 인텔은 NPU를 이미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가우디 3 같은 경우 이미 나와 있어 갖고 지금 되게 막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한테 신뢰감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네.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새로 만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파운드리 지금 뭐 애리조나에 또 뉴멕시코에 파운드리 공장 만졌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생각만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원래 그렇죠. 브로드컴이 인텔한테 그걸 맡겼어요, 이 파운드리 제품을. 근데 그게 9월 달인가 10월 달에 통과가 안 됐어요. 네, 납기를 못 맞춘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이 퀄리티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그냥 TSMC로 돌렸는데 TSMC는 그걸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술적으로도 이게 나오고 고객사들이 이거 괜찮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앞으로 2,700만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브로드컴은 두 개를 다 잡은 거예요. 지금 시리도 잡은 거고 이것도 잡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계속 투자를 하실 때 엔비디아의 스포츠카만 봤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세컨카 집에서 패밀리카도 봐야 되는 건 딱 측면에서 본다면은 두 개를 저는 양쪽을 다 보셔라. 단 첫 번째 엔비디아는 지금 너무 올라와 있어서 지금 네, 밸류 부담이 밸류 부담감이 사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벤트가 좀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EU하고 중국에서 반도점법 조사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앞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브로드컴이 올해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연초 이후에 보시면은 지금 한 20% 넘게 올라 있어요. 뭐꽤 많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에 40% 오르기 전에도 네. 이미 70%가 올라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 갖고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보면은 일단 밸류에이션 또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6월 12일 날 이미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여기도 뭐 저희들이 봤을 때 싼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부담이 없는 건 부담이 아니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둘 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기다렸다가 밸류에이션 좀 해소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저는 뭐 어느 한쪽을 가라보다는 양쪽을 더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담감 해소가 어느 쪽이 먼저 되느냐 그쪽을 저는 먼저 하는 게 좋다. 투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기보다는 좀 타이밍을 보자 이렇게 네,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아까 트럼프도 얘기를 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미국도 자국 기업이 AI라는 중요한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텔이 좀 해줬으면 했는데 인텔이 좀 안 돼서 선택받은 게 좀 브로드컴인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예,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거겠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뭐 개인별로 다들 투자 전략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브로드컴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조금 더 확대되는 확산되는 시장의 변화를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가령 뭐 브로드컴도 있습니다만 마벨 테크놀로지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접근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하나만 몰빵을 하거나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엔비디아나 AI 반도체 쪽으로 미장에서 뛰어들지 않았던 투자자들이라면 적어도 브로드컴은 계속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마벨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런 쪽에 오히려 이제 아직까지 발을 들여놓지 않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공략을 할 수 있을 테고 이미 이제 엔비디아에 일정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투자는 엔비디아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브로드컴이나 에이식 쪽에 맞춤형 쪽에 또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어차피 HBM 쪽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ASIC이냐 아니면은 GPU냐 엔비디아냐 브로드컴이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을 보면 AMD도 있고 생각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HBM처럼 성능을 계속 가속화했던 것이 그래서 삼성이 못 쫓아간다니까 이따가 또 삼성전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차라리 그냥 DDR을 좀 센 그런 메모리 반도체 쪽을 써서 굳이 HBM까지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도 나와요. 우리가 조금 그렇잖아요. 저가형으로. 방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스포츠카를 사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지 네, 않습니까? 마트용 차도 있을 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나는 그냥 픽업이 나아. 픽업 트럭이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적정 수준이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로 MP3의 사례처럼 계속 기능만 쫓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중요한 건 음악인데 기능만 너무 쫓아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되는데 굳이 고사양, 고성능
그걸 굳이 비싼 가격에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국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 정리해 드립니다. 이쪽은 조금 이제 향후 투자는 브로드컴 쪽 간다.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은 투자자들이라면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이쪽을 또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들이 하시겠지만 물론 그렇죠. 이런 전략도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해 볼 수 말씀드리죠. 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말씀 겹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뭐 하나를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최근 2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20% 정도씩은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지만 이제 전반적인 미국 시장이 사실 M7이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그게 최소한 하락은 아니라도 숨고르기가 나올지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네. 네. 지금 이제 리서치 하우스들이 뭐 네. 내년에 이제 미국 S&P 전망치를 많이 내요. 네. 한 6,500, 뭐 JP 모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건 스탠리 이런 한 6,500 정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게 보는 데가 이제 도이치뱅크가 한 7,000 정도 보고 오펜하이머가 한 7,100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뭐 이 내용들 보면 다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뭐 M7이 주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네. 기업의 성장률이 20% 이상 더 나올 수 있다. 산업 규제, 트럼프 행제 산업 규제도 나올 수 있다. 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문조사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내년에 미국 주식의 변동성은 얼만큼 나올 건지에 대해서 하방으로 10%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그 의견이 한 80%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작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시작을 하잖아요. 네. 하면은 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관망세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희망적으로 갔다 왔던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게 정책적으로 나오느냐. 그건 또 그 다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1월 달, 2월 달, 한 1분기, 2분기 정도는 네. 충분히 이런 조정이라든지 관망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주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희망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혀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다시 M7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 수업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AI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AI 인프라라든지 네, 그렇죠. 뭐 다 아시는 뭐 코인이라든지 뭐 다 이런 쪽이잖아요. 네, 자율주행 같은 것도 자율주행 같은 로보틱스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쪽이 시장이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의 효과에 얽혀가면은 하반기 때는 충분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일단은 전반기 때는 봐야 돼요. 뭐 안 보고 그냥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장은 네, 없어요. 네, 그렇게는 없죠. 대신에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 좀 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적 효과만 잘 내주면은 저는 하반기에는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대표님, 소장님도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예요. 자, AI 인프라 랠리예요, 사실은. 저는 AI 인프라 랠리라고 봐요. 네. 인프라에 대한 공급보다는 수요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수요가 다양해져요. 전에는 진짜 스포츠카를 다 원했는데 차들이 지금 다 바뀌어져요, 지금. 네,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공급을 지금 맞추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급의 이제 수요에 대해서 이제 공급이 맞춰지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마벨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AMD 거기다 뭐 레티스 뭐 세미컨덕터 뭐 모든 제가 봤을 때 AI 관련돼 있는 업종들은 AI 인프라 쪽에 사실 달라붙어야 될 정도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브로드컴이 전에 엔비디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제 브로드컴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벨이 들어올 수 있고 저는 계속 그렇게 봐 AMD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이 하반기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을 한번 저희가 보고 투자를 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기대가 얼마나 현실화되는지 확인을 해야죠. 확인하는 시간이 확인해야죠. 필요하고 시간 필요하죠. 네. 만약에 좀 실망이 있어도 한 10% 정도의 건강한 조정 정도를 펀드 매니저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상황이니까 그걸 좀 보고 하반기 때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대표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은 다릅니다. 저는 선제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상반기 달리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내년은 무조건 좋아야만 하는 시장이죠. 왜냐하면 트럼프로서는 네. 가장 환경이 좋아요.
그렇죠. 왜? 의회도 갖고 상하원이 있고. 네. 이 레드 스윕입니다. 공화당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간다. 지금 트럼프의 국정 운영 스타일로 본다면은 트럼프의 평가는 지지율이 아니라 S&P 500이에요. 네. 근데 S&P 500이 실천 또는 비트코인이 우상향되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를 계속 유지할까요? 그러면은 임기 중반에 중간 선거나 이런 데서는 정말 철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분석이 굉장히 무리한 분석일 수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1년은 어떤 애냐? 트럼프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 못하느냐. 일기 때는 코로나로 못했잖아요. 네, 마지막에 코로나로 그렇습니다. 망가졌죠. 그런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시도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계속했던 것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위대한 네. 미국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임기 초반이 결정적이에요. 임기 후반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네. 그러면 임기 초반에 주가가 S&P 500이 나스닥이 또는 안 올라간다, 다우존스가 안 올라간다. 이건 지지율하고는 상관없어요. 지지율이 떨어져도 봐라, 정시를 봐라.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과 함께 이거는 일종의 의무적으로라도 그래서 관세를 때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내년 뉴욕 증시는 이건 굉장히 무리한 해석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적으로 견인할 수밖에 없다. 이게 트럼프 노믹스의 집권 2기의 일종의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무리를 해서라도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2025년이 됐든 2026년이 됐든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들어가는 시점도 들어가는 시점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느냐. 저는 이 나오는 시점이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매도가 더 어렵죠. 그렇죠. 매도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모든 전문가들이 종목의 구체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시기만 이야기하고 나오는 걸 이야기 안 해요. 저는 그렇죠. 이 나오는 시점을 잘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우리가 하점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3개월 전에 판단할 수 있고 6개월 전에 판단할 수 있고 그걸 또 상승장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오히려 저는 더 판단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것이 분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장님 그 내년 초에는 어찌됐든 트럼프의 힘이 있으니까 그 억지로라도 끌어올리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매도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매도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2025년도는 그다지 큰 물론 뭐 여러 가지 금리도 있고 또 환율도 있고 뭐 관세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좀 더 장기적으로 봅니다. 2026년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을 변동성이 커져 있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너무 단기 이 목표를 설정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것이 근데 이렇잖아요. 어떤 장기 목표로도 시작 시점에 따라서는 나오는 시점이 다 다를 수 있는 그럴 수 것이기 있죠. 때문에 그런 장기 전략을 세우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1월부터 6월까지라면 어떤 것은 6월 달부터 또 12월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장기 전략을 아주 적합하게 또 합리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판단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혹시 중간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하나라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트럼프 후예주들을 좀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정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도 그때 우리 내부도 그랬잖아요. 이른바 네. 트럼프 파워가 리더십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지금도 무리수가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힘으로 결집력으로 견인할 수 있고 지금도 월가에서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네. 하지만 이것이 꺾였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최근에 트럼프가 1기 때 처음 시작할 때하고 2기 때 시작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2기 때는 지금 트럼프도 마음 먹으면 다 한다는 분위기가 좀 생긴 것도 조금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그 과도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힘을 썼는데 생각보다 빨리 꺼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저는 우리 뭐 소장님 의견도 뭐 되게 좋은 의견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저는 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매도 시점도 사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이제 시작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재정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네. 시장을 받쳐주려면 결국 또 유동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통화 정책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통화 정책은 일단 뭐 오늘은 뭐 금리 내리겠죠. 뭐 다들 이렇게 지금 보고 오늘은 있으니까. 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연준도 계속 나오는 게 초기에는 금리 속도 조절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는 걸 보고 트럼플레이션이 어떤 건지도 다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네. 보면은 저는 통화 정책 쪽에서는 사실 리스크가 크다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이제 뭐 올해만 놓고 본다면은 상반기에는 아마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트럼프한테 우호적으로 갈 수는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매도를 사실 지금 정도에서는 아마 연초에는 아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네. 부담뿐만 아니라 많이 오르기도 예, 했으니까. 또 리스크가 네. 또 이제 이때부터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좋은 얘기도 있지만 나쁜 얘기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물량이 좀 나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1분기 뭐 2분기 쭉 하면서 트럼프의 이제 이런 정책적인 걸 보면서 아마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때 차라리 저가 매수를 들어간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가 매수를 하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은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매수를 가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그 정책적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트럼프의 효과적인 게 나타나면은 결국 통화 정책도 결국 금리 인하가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반기 때가 더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아니면 통화 쪽으로 통화 정책 쪽으로 더 부스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네, 더 그럴 크다 수도 저는. 있겠네요. 그래서 네. 전반기 때는 트럼프의 의욕 갖고는 저는 쉽진 않다. 네. 저는 좀 약간 이제 그렇게 지금 봅니다. 의혹은 많이 또 반영이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이미 또 지금? 반영돼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지금쯤에서 한번 이제 리스크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네. 또 시장을 좀 보면서 들어가는 게 저는 투자가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판단되면 그때 숫자 보고 연준의 스탠스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그쵸. 아, 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러면 지금 미국의 AI 관련돼 가지고 색깔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시장과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